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뉴스는 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전쟁을 둘러싼 심리네요. 예. 네, 지금 또 전쟁 중이죠. 예,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네, 네. 인간의 심리에 관해서 전쟁을 둘러싼. 전쟁하면 이제 저는 공포부터 느껴지는데. 네, 그럼요. 예. 네, 네. 단추를 누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도자는 본인은 전쟁을 시작하는 특히 러시아 푸틴 같은 사람은 본인은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전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 러시아 푸틴의 심리는 뭡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네. 전쟁의 대부분이 내가 1000만 명이든 10,000명이든 100명이든 다수의 지도자로서 일으키는 전쟁보다 개인적인 어떤 한 감정?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 개인적 욕구, 개인적 감정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전쟁할 때 엉클쌤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 스모 선수 하나 나오면서 힘겨루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람들과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건데 실제로 전쟁이 시작될 때의 감정들은 마치 그렇게 나랑 저 사람이랑 혹은 나와 저 국가랑 이렇게 개인화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우리 인류사의 전쟁을 보면 다시 출발점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법칙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는 개인의 법칙을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전쟁이 쉽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끔찍한 걸 만들어내는데도 너무나도 쉽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본인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전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단순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느 시대나 존재하지만 전쟁을 일으킬 때의 지도자의 심리 이거는 사적 감정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까? 많죠. 네. 근데 적대적이거나 적개심이나 혐오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적 나치가 감정에 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 나치는 전형적으로 개인적인 원한이 그렇죠.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들고 그 위에서 쓰여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심리학자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가정들을 하잖아요. if는 없다고 하지만 히틀러가 그 소위 말하는 미술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았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주도성이나 과도한 컴플렉스나 상처받지 못한 그런 그러니까 회복되지 못한 치료받지 못한 상처 같은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이 전쟁의 호전적인 지도자들 사이에는 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푸틴은 이게 지금 핵 이야기까지 하고 이러는 게 좀 지나친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부 결속이랄지 지지율이랄지 물론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권력 관계랄지 서방이 나토에 너무 많이 과거에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위기의식이랄지 이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자주 제가 보는 현상인데 의외로 의사결정 과정이 동네 주민센터보다도 더 좋은 말로는 신속하지만 나쁜 말로는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강한 권력이잖아요. 약한 권력은 아주 사소한 단서에 의한 환경에서도 이게 견제가 되거든요. 근데 강한 권력일수록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견제 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지도자에 자꾸 더 가까워지고 있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도 그런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아주 높은 지지도라고 해도 살짝 과반의 경우이지. 그렇죠. 그게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미국도 역대 대통령을 봐도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나라에서 80, 90%의 지도자가 나온다.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다르죠. 왜냐하면 전쟁에 지금
침략을 당한 상태니까. 단결을 하고 있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전시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 있을 거면 지지를 해야 되니까 그건 다른 건데 평상시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데도 80% 90%의 지지다라는 건 그거는 뭐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이니까 그 권력감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권력감이라고 합니다. 권력보다 무서운 게 권력감인데. 권력감. 네네. 그러니까 권력의 객관적 여파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권력감만 가지고도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높은 권력감들이 어떤 느낌을 또 다른 생각을 만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느끼는 심장의 두근거림 아니면 약간의 땀 뭐 이런 자기의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반응들조차도 무언가 반드시 일이 되게 만드는 혹은 무언가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신격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럼요. 실험적으로 단 며칠만 그렇게 취하게 해도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적대시나 공격도 아니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권력감을 싹 주고 난 다음에 자, 오른손으로 종이를 넘기세요. 왼손으로 종이를 넘기세요. 보통 이런 일을 하는데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쓰는 게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불편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력감을 실험적으로 살짝 주고 난 다음에 오른손으로 종이 정리하세요. 왼편으로 정리하세요라고 할 때 왼편으로 가다가 확 던져버려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권력감은 불편감을 아주 빠른 속도로 혐오감으로 바꿔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오만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만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적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권력감을 안정적으로 가지는 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권력감을 완전히 푸틴이네. 독재자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권력자가 모든 면에서 고권력자가 되면 정말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당연히 직장에서 고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권력자는 집에서는 저권력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분산시키는 걸 자꾸 해야 뇌가 암시를 덜 받는데 이게 어떤 권력자든 진짜 정말 제왕적으로 가게 되면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뭐 정부에서도 아니면 이런 모든 종류의 그런 그 권력자가 되면은 이제 제어를 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불편감에도 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들은 뭐 심각하게 힘들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사 말고 뭐 조선, 고려 이런 식의 보면 과도한 권력감을 가지지 못한 그런 견제 장치를 의외의 곳에서 만들어냈던 그 조상님들의 어떤 그 센스 같은 것이 보여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계속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새롭게 요리 배우러 요리 강습을 가면 선생님을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권력자 뒤에 선생님 같은 분 혹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게 하고 자기가 못하는 거. 그렇죠. 새로운 활동을 하게 하면서 내가 여기선 하수구나라는 걸 자꾸 본인도 그냥 유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계속 뭘 가르쳐줘요. 뭘 배우게 하고 이런 그 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조치도 사라졌다. 이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왜 중국의 과거사에서 보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그런 왕들로 갈 수도 있죠. 현대 사회라고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뇌는 바뀌지가 않았죠. 네, 보통 이제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30만 년 동안 인간 사회는 엄청 변했지만 30만 년 동안 인간의 뇌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 장치가 없으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그건 성인 군자라도 위험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제도적으로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말 필요하네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아무리 봐도 그래서 민주주의만한 대안은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들 근데 이게 군사적 갈등 그다음에 전쟁 지금 뭐 제 돌아가신 선친 같은 경우도 한국 전쟁에 관한 그 트라우마가 대단해서
평생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왜 저희가 이제 심리학과에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모든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나 병리적인 예. 측면들 어려움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기록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기록도 없었는데 예. 1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사진과 영상들이 나오면서 영상들이 더욱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로 막 진짜 그 전율을 일으키는 그렇죠. 예, 특정한 자극만 와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글로 기록하고 그림만 있었는데 사진이 나오고 영상이 보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전쟁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전쟁은 한 세대 이상을 넘겨서 아마 트라우마를 안겨주겠죠. 그 트라우마라는 건 그렇죠. 예. 아주 사소한 소리, 아주 사소한 단서, 아주 사소한 냄새로부터도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통제를 그렇죠. 못하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그러니까 약간의 일종의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이 보이는 현상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면 그 폐해는 그 세대가 존재할 때까지 사실은 그 세대의 또 자녀 세대까지도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사실 현대 사회에서 정말 하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든 전쟁은 막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공무원을 만났는데 네. 그분 나라가 이제 내전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네, 네. 근데 서울에서 이제 한 1년을 살았는데 불꽃놀이를 못 보더라고요. 불꽃놀이를 보면 그게 불꽃놀이를 보이지가 않는데 본인은 네, 네. 팡팡 터지는 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포탄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의 엄청난 외상이겠죠, 그게. 예, 게다가 그러니까 예. 그런 소리, 장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갑자기 딸려 나오면서 막 정말 어디 숨을 데가 없나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이제 당황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는 그런 단서들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많죠. TV만 틀어도 그렇죠. 스마트폰만 봐도 길거리를 나가도.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현대 사회에 현대 문명화된 그리고 아주 잘 개발된 도시에 들어오면 올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극한 상황에 처해서 오히려 뭐 나눠주고 전우회가 발휘가 되고 그다음에 적군 같은 경우도 러시아 군인들 포로로 잡혔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랬단 말이죠.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인간이 예.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이기적으로만 돌변하지 않고 예. 오히려 존엄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는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전쟁에 남은 젊은 병사들이 자기 편이든 남의 편이든 아이들을 오히려 약간 입양하는 것처럼 전쟁터인데도 고아가 된 아이들을 막 지키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데 예. 이게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인간에게는 내가 죽더라도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유전자는 이기적이지만 문화는 이타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점점점 훨씬 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프로그램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예. 그런 행동들이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도 결국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의 종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이타성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많죠. 네네. 그렇군요. 이게 그 전쟁이 꼭 아니더라도 생존에 위협이 되는 사건 우리가 뭐 언뜻 떠오르는 게 뭐 한국전쟁뿐만이 아니고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게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보고만 있어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왜 그런 얘기들을 또 심리학자들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 미디어들께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지옥을 맞아요. 너무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9.11 테러 같은 경우도 그 건물에 부딪히는 장면을 수백 번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는 지옥을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예. 그 지금 있는 지옥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지옥을 계속 재생산해내면서 자기네들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거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건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네.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적당히 미디어를 소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요. 뭐든지 이제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적절한 선을 예.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너무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보게 되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조절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경희님 이 코너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홍경희님 우리 남편도 요리라도 배우라고 해야겠네. 남편이 이제 권력자시고. 네. 정원조님 유전자는 이기적 문화는 이타적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 성동분기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본선